예, 최근에 이 문제 때문에 굉장히 난리입니다. SK텔레콤의 해킹 사건인데요. 왜 발생했고 누구의 잘못인지 한번 짚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진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지금 이게 사건 타임라인이 어떻게 됩니까? 일단 18일부터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SKT가 피해를 입은 것은 18일 23시경입니다. 네, 이제 그 유심 정보를 관리하는 네, 핵심 서버가 해킹을 당했다는 것을 확인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19일 23시경에 24시간이 지나서 네,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사고를 보고합니다. 네. 이 기관 같은 경우는 이제 해킹 정보를 민간 기업으로부터 수집을 하는 기관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감염된 서버 내 악성 코드를 삭제를 하고 네. 이제 주변 서버와 격리를 했다고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25일에 이제 한국인터넷진흥원이 그 악성 코드를 공개를 했습니다. 근데 그 악성 코드가 보니까 이제 BPF 도어라는 수법으로 다양한 악성 코드를 유입한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일단 그 공격받은 게 어떤 겁니까? 그게 공격받은 서버가요. 통신망이 다양한 계층으로 존재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타고 올라가면 이제 통신사의 심장이라 불리는 서버가 하나 있는데 네, 이제 HSS라고 부릅니다. 네, 홈 가입자 서버라고 부르는데 네, 말 그대로 가입자들의 핵심 정보, 네, 예를 들어서 고유 식별번호, 네, 가입자 키, 그 암호화 키 이런 것들을 보관하는 곳이 네. 이제 HSS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가입자 고유 식별번호와 유심 인증 맞습니다. 관련한 네. 서버인데 이 서버가 털렸다. 뭐가 털렸지는 아직 뭐 지금 조금씩 발표 나오고 있긴 하지만 네네. 아직 명확하게는 모르는 상황이죠. 사실 1차 보고서를 공개를 하긴 했습니다. 어디서요? 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과기정통부에서 공개를 했는데 언제 했습니까? 이게 오늘 지금 촬영 날짜가 29일 이제 16시 경인데 네, 14시쯤에 공개를 했습니다. 2시쯤에. 네네. 네, 일단 1차 보고서 결과 네, 유심을 복제할 수 있는 5개의 핵심 정보 중에서 네. 한 가지만 유출이 안 됐고 네. 나머지 4종은 유출이 됐다고 하고요. 5개가 뭡니까? 일단 5개 중에서 2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하나가 이제 가입자 고유 식별 번호입니다. 네, 영어로 이제 IMEI라고 부르는데 이제 줄여서 식별 번호라고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하나는 식별 키거든요. 네, 이 2개가 사실상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중에서 그 식별 번호가 유출이 안 됐고 그래서 과기정통부가 주장을 하는 게 식별 번호가 없기 때문에 불법 복제를 할 수가 없다. 그런데 전제 조건이 하나 있다. SKT가 제공하는 유심 보호 서비스에 가입을 해야 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 말은 음, 이 정보가 그 식별 번호가 유출이 된 상태에서 유출이 안 되더라도 그 유심 보호 서비스가 가입이 안 돼 있다면 해킹을 당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저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 안 했는데 어제 가입하려고 봤더니 한 7시간 걸린다고 대기 시간이 네. 그래서 켜놓고 있었는데 일단 껐는데 네네. 그거 가입해야 되는 거군요. 그렇죠. 결국에는 가입을 해야 유심 복제를 최대한 막을 수 있다라는 게 과기정통부의 주장입니다. 이 홈가입자 서버를 털어서 고유 식별번호는 안 나갔는데 네. 키값은 나갔다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맞습니다. 예, 예. 근데 제일 좋은 거는 번호 이동하는 거죠. 이게 참 어려운 질문이고 제가 섣불리 대답을 할 수 없지만요. 네, 제가 보안업계 전문가들과 정말 많은 인터뷰를 했습니다. 네, 일단 그 결과 유심을 교체하는 게 당장 답이라고 볼 수는 없다. 왜냐하면 유심을 교체하려면 또 그 유심 정보를 저장하는 서버가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은 SKT가 서버 용량이 부족합니다. 네, 그리고 그 남아있는 서버 용량마저도 보안 시스템이 미흡합니다. 네, 그 말은 SKT가 시간을 가지고 네. 더 많은 서버를 증축하면서 동시에 강력한 보안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는 말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보면 지금 당장보다는 시간이 조금 지나서 가입을 하는 게 더 안전하지만 네. 그거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당장 내 정보가 언제 털릴지 모르기 때문에 내 계좌에 있는 돈이 언제 갈취될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한 마음은 여전히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SK텔레콤 이용자라면 유심도 지금 가니까 교체가 안 되더라고요. 없어갖고, 맞습니다. 물건이 네. 없어갖고 그리고 아까 무슨 유심 안전 서비스? 네네. 그것도 지금 오늘은 모르겠는데 어제는 하여튼 시간이 많이 걸려서 못했는데 네. 그냥 KT나 LG U 플러스로 갈아타는 게 제일 안전한 거 아니에요? 그게 참 그것도 섣불리 대답을 할 수 없겠지만 네, 한 가지 확실한 것은요. 네, BPF 도어라는 공격 수법이 네, 지난해 2024년 7월, 2024년 12월
대한민국 이동통신사들에서 그 BPF 도어 수법이 관측이 됐습니다. 이거는 글로벌 보안업계 트렌드 마이크로에서 이제 최신 공격 보고서에 나온 내용인데요. 네. 그 말은 사실 그 업계한테 물어봐서 SKT가 맞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당연히 이제 B2B 그 보안상 공개는 할 수 없지만 한 곳은 아니다라는 말을 했거든요. 아, 그럼 내가 지금 옮겨도 혹시 이런 얘기 좀 조심해서 해야 되겠네. 네네. 뭐 그렇군요. 그래서 사실 KT도 이제 11년 전에 웹사이트가 정보가 털린 적이 있었고 LG U+ 같은 경우는 2년 전에 이미 개인정보가 유출된 바가 있기 때문에 네. 뭐 다행인 점은 두 업체가 이미 사고를 겪고 정보보호 투자를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네. 10% 이상. 네. 반면에 이제 SKT는 정보보호 투자액을 지난 2년 동안 4%나 줄였기 때문에 당연히 준비가 미흡했던 것은 맞죠. 네. 그래서 SKT가 사고가 터졌어도 다른 곳이 안전하다라고는 현재 확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뭔가 암시하는 듯한 내용이라서 딴 데도 이제 털렸는데 우리가 확인을 못했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로 들리지만 그것은 확인된 사실이 아니기 그렇죠. 때문에 네네. 일단 뭐 그럴 수도 있다라는 것이고 맞습니다. 지금 BPF 도어라는 거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 겁니까? 일단은 SKT가 지난주에 사고가 나고 네. 국내외 보안업계한테 사업 제안서를 보냈습니다. 그 사업 제안서는 무슨 내용이 있냐? 리눅스의 보안 체계를 구축해달라. 리눅스라는 것은 윈도우와 같이 컴퓨터의 운영 체제입니다. 네. 리눅스는 보통 서버의 운영 체제에 사용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서버 자체가 네. 리눅스의 취약점이 있어서 공격자들한테 당했다고 볼 수 있는데 네. BPF의 뜻이 패킷 필터링이거든요. 네. 쉽게 말해서 네. 패킷이라는 것은 네트워크 전송 단위입니다. 네. 그 네트워크 전송 단위를 필터링하는 시스템입니다. 네. 근데 이거는 리눅스에 내장된 기본 프로그램입니다. 그 말은 그래요. 네. 해커들이 어떤 수법을 통해서 음. 몰래 서버에 잠입을 했고 거기서 리눅스에 명령을 해서 BPF를 만들어라. 그렇게 해서 이제 BPF 도어라는 게 탄생을 합니다. 그러면 그게 문제가 뭐냐면 네. 마치 그런 거죠. 우리를 지키는 성이 있는데 성 문지기가 적군한테 매수를 당해서 적군이 들어오게 허용을 해주는 게 BPF 도어. 문을 열어줬다. 그렇죠. 안쪽에서. 맞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BPF 도어라고는 SK텔레콤이 밝히지는 않았지만 그 이후 사고 직후에 외부 벤더사에 제안한 게 리눅스 보안에 대한 어떤 강화를 요청하는 걸 준 걸로 봐서는 BPF 도어 아니겠느냐라고 이제 추정을 하는 것이군요. 그렇죠. 근데 이 추정이 사실 확신이 되는 게 네.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SKT에 피해를 입힌 악성 코드를 공개를 했는데 그게 BPF 도어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들어갔을까요? 이제 여기서는 이제 확신의 영역이 아니라 정말 다양한 시나리오, 이제 공격자들이 생각해낼 수 있는 시나리오는 극단적으로 몇백만 개까지 가능하거든요. 왜냐하면 SKT의 통신망이 크기 때문에 네. 공격할 수 있는 표면이 많기 때문에. 네. 그런데 지금 제기되는 것 중 하나가 SKT가 외부 클라우드 소프트웨어를 도입을 하면서 외부에서 침입을 한 게 아니냐라는 주장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 근거가 뭐냐면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네. 그 28일 날 네. 그 글로벌 전사 지원 관리 소프트웨어 업체인 네. SAP, 셉이라고 부르죠. 네. 그 SAP 제품에 취약점이 있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네. 이제 사용자들 같은 경우는 SAP에 이제 자기네들의 인사 파일, 구매 파일 이런 자료를 업로드할 수 있거든요. 네. 그 업로드 과정에서 취약점이 있었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근데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그 취약점이 SKT의 원인일 수도 있다라는 말을 했거든요. 네. 확신은 못합니다. 너무 많은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SAP는 요즘 이제 클라우드형 제품으로 제공을 하기 때문에 네. 클라우드 환경에서 SAP를 이용을 한다면 네. SKT 입장에서는 외부 침입자들에게 경로를 열어주는 것과도 동일합니다. 네. 근데 클라우드더라도 폐쇄망으로 한다면 네. SAP와 SKT가 이제 1대1로 네. 이제 양사만 교환할 수 있는 통신망만 있다면 침입이 안 될 수가 있지만 네. 그 내부 구조는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네. SAP가
SKT 침해 원인이라고 확신은 할 수 없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네. 지금 어쨌든 일반적으로 이 SK텔레콤 서비스를 쓰는 분들에게 SK텔레콤은 유심 보호 서비스를 가입을 해달라. 네, 가입 예약만 해도 피해가 발생하면 SK텔레콤이 100% 책임지겠다. 맞습니다. 가입 예약을 안 하면 책임 안 진다는 얘기로 들립니다. 그렇게 적혀 있는 거고, 그리고 맞습니다. 네. 유심 무료 교체도 철저하게 준비할 테니 온라인으로 예약 신청 후 매장 방문해달라. 지금 유심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유심이 현재 재고가 100만 개 정도 있고요. 네. 유심 무료 교체를 신청한 가입자가 380만 명 정도 됩니다. 현재?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30% 미만이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SKT가 오늘 발표를 한 게 5월 말까지 한 달 뒤에 500만 개 유심금을 확보하겠다. 지금 여기 가입자가 2,000만 명. 2,400만 명이죠. 2,400만 아직도 한참 부족하지만 일단은 현재 신청한 사람들을 다 커버할 수 있는 범위긴 합니다. 뭐 더 신청하겠죠. 저처럼 지금 나중에 하지 뭐 이렇게 불가증 있는 맞습니다. 사람들은 네. 이렇게 하는데 지금 유심 공급업체들 유이엘록스 같은 회사들 지금 어제도 그렇고 오늘 제가 못 봤는데 계속 상한가 치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유심을 단기적으로 많이 생산을 하고 한꺼번에 공급을 하니까 네. 당연히 이제 주식시장에서 반응이 맞는데 네. 사실 뭐 2,400만 명의 유심을 다 교체한다고 가정을 하면 사실 피해 규모가 산정되지 않아서 유심을 2,400만 개까지 만들지는 모르겠으나 네. 그런데 SKT가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기자회견을 열었을 때 유영상 대표이사를 포함한 경영진 5인이 참석을 했거든요. 거기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전체 가입자 2,400만 명이 피해를 입었다고 가정을 하고 대응을 하고 있다. 그렇게 해야죠. 사실 이 말의 의미는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겠지만 네. 극단적인 경우에는 모든 가입자가 다 피해를 입었다는 말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유심을 준비해야 되는 게 지금 상황입니다. 그 번호 이동하는 분들도 꽤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지금. 그렇죠. 번호 이동이라는 것은 유심 교체하려고 했는데 교체를 안 해주고 하니까 번호 이동으로 맞습니다. 그냥 해서 네. KT나 LG U+로 간 게 실제로도 많이 이제 늘어난 것으로 지금 수치로도 나타나고 있고. 근데 한 가지 또 재밌는 것은 SK텔레콤으로 번호 이동하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조금 가격을 싸게 냈나 보죠. 맞습니다. 예. SKT가 피해를 입었는데 다른 통신사에서 SKT로 오는 상황이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네. SKT는 가입자가 지금 이탈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탈률을 줄이기 위해서 대리점을 통해서 뭐 대리점이 직접을 하든 뭐 지원을 하든 이제 소위 말하는 캐시백을 주는 거죠. 현금을 30에서 7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아니 근데 제가 이제 궁금한 것은 그렇게 어쨌든 캐시백 줘서 보조금 태워가지고 싸게 살 수 있다라고 해서 SK텔레콤 가는 분들이 있는데 거기도 어쨌든 유심 꼽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 유심은 있나 보죠. 그게 참 모순적이게 네. 분명히 유심의 재고가 부족하다 했는데 네. 새로 들어오는 가입자를 위한 유심은 따로 있었다. 라는 게 이제 지금 논란 중 하나죠. 아 그렇군요. 그것도 논란이군요. 그래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특히 기존 가입자 입장에서는 네. 아니 유심 재고가 그렇게 분류를 해서 놔두는 게 아니라 지금은 모든 유심 재고를 끌어모아서 피해자들한테 먼저 교환을 해줘야지 새로운 가입자 받으려고 그 가입자를 위한 유심을 제공하는 게 말이냐 방구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야, 근데 2,400만 가입자를 가진 대한민국 최고의 통신회사가 그 규모에 걸맞은 보안 투자를 했었어야 되는데 네. 그게 좀 부족했다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맞습니다. 사실 정보보호 투자액이 적어도 네, 우선순위를 잘 정한다면 네, 피해를 막을 수 있긴 합니다. 좋은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긴 합니다. 그런데 SKT는 우리나라 최대 통신사지 않습니까? 네. 최대 이동통신사라면 그 인프라 규모에 맞는 투자액을 산정을 했어야 되는 건 맞거든요. 네. 그게 부족했던 것은 분명히 사실이고 그런데 그 적은 정보보호 투자액으로 과연 효율적인 보안 시스템을 구축했느냐라는 문제가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데 일단 근본적인 문제는 그겁니다. 보안이라는 것도 계층이 여러 가지 존재하지 않습니까? 네트워크 보안, 서버 보안, 뭐 애플리케이션 보안. 그런데 네트워크 보안에만 치중한 것 같다라는 의견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네트워크 만약에 뚫리면 안쪽에서는 서버에서 보안이 취약하기 때문에 여기는 사실상 공간을 열어주는 거와 동의를 하죠. 네. 그러니까 SKT가 사고가 터지자마자 리눅스 보안을 체계를 강화하겠다.
라고 사업 제안서를 낸 거고. 그럼 지금까지 강화를 안 해놨다는 얘기인 거고. 그렇죠. 근데 사실 이게 SKT가 준비가 미흡했다라는 게 저는 확신이 든 이유가 바이든 정부 당시 작년에 네. 행정부에서 모든 연방 기관한테 그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리눅스 서버가 있는 경우 반드시 보안 설치를 해라. 의무화로 했거든요. 서버용 엔드포인트 보안 설치를 하라. 그렇죠. 예. 그런 명령이 미국에서 그런 명령이 나올 정도면 네. 한국의 통신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국가 기반 시설이기 때문에 네. 그런 준비를 했었어야 됐는데 하지 않았던 거죠. 예, 저희 계속 이 소식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쉬다가 오겠습니다.